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미드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뒤에서 이제 오뎅을 먹고 계시는 분들을 뒤에 깔고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선거가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신 이제 후보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 아마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아마 또 저는 될 것 같은 사람이 안철수 후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이제 인터뷰 기사가 있길래 그걸 좀 같이 좀 검토를 해보고자 이번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유명한 사진이죠. 여기 보시면 나쁜 놈, 이상한 놈, 못마땅한 놈, 이렇게 이제 셋이 지금 오뎅을 먹고 있습니다. 보통 국물을 마실 때 이렇게 한 손가락을 드는 거는요, 저는 이제 이게 맥주나 술 먹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되게 없어 보이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들이 보통 이렇죠. 그리고 오뎅이 굉장히 못마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이분.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싫으실 겁니다. 뭐 잘 먹지도 않은 걸 텐데 맛도 없어 보이고 그러시겠죠. 각도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이제 오뎅 냄비, 오뎅 냄비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 밑이 약간 따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을 깔고 저희가 오늘 안철수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박주연 경향신문 기자가 고생을 하셨고요.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2021년 1월 15일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터뷰 자체는 뭐 12일이나 13일쯤 됐겠죠. 12일날 하셨네요. 이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돌풍이 거세자 거대 양당의 견제가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야권 단일화 방식을 놓고 치열한 삽파 싸움을 벌이다가 지금은 애써 안 대표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네거티브 공세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도 안 대표 때리기에 가세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대표실에서 안 대표를 만나고 13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 그리고 정치인 안철수의 10년을 물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0%대의 높은 지지율에도 그가 박원순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입당이나 합당을 통한 단일화 요구에 대해선 끝내 거부한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국민의힘, 국민의당 지지자와 중도 진보 성향의 합리적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까지 다 모여야 겨우 박빙의 승리가 될 거예요. 이게 안철수 대표 성대모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거든요. 박빙의 승리가 될 겁니다. 이들의 표가 분산되거나 이탈되지 않게 하려면 저희 국민의힘 입당은 말이 안 되죠. 또 공당의 대표가 지지자나 당원들을 버리고 입당한다는 건 상식적, 정치적,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주장이에요. 합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을 하신 시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뉴스가 잠깐 나왔는데 뭐냐면 이게 띄워보죠. 실시간으로. 제가 그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제 트위터에 들어가면 아마 나올 텐데. 여기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안측 국민의힘 입당 관련 의견 전달한 적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동아일보가 단독이라고 해서
안 대표가 주말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입당 관련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야권에서 전격 입당설이 퍼지고 있다고 27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는 이렇게 단독을 냈는데 국민의당 관계자는 27일날 매경에 그거 사실 무근이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가는 게 맞아요. 예. 일단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에 답했는데 입당 안 한다는 식으로 답했는데 왜 입당하냐,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어린애들 같은 얘기고요. 왜냐면 협상이라는 거는 끝내 안 한다고 하다가 하는 게 협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져올 수 있잖아요. 보통 협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다가 하는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너 약속 안 지키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과거 정치를 보면 훨씬 더 심했거든요, 그거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정보가 샌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를 터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도록. 전 솔직히 이거 터트린 사람이 누구냐? 김종인 씨라고 봐요. 왜냐면 안철수 씨가 완전히 망가져야 본인이 1년 뒤에 보수의 어떤 그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80먹은 영감쟁이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참 웃긴 얘기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김종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이름으로 이겨야 한다면서 안 대표가 못하겠다고 하면 독자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했더니 이제 안철수 씨가 뭐라고 답하냐. 국민의힘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4월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여당 후보를 택한 답변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율을 합할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참 떨어져요. 다시 말하지만 저로 단일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야권 단일화 없이 따로 후보를 내면 큰 역풍을 불러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과거 행적으로 밀어볼 때 본인으로 단일화가 안 돼도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만 이거 사실 양아치 같은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라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 정도의 무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이렇게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김종인 씨가 뭔가 자기가 대권 후보, 쟤를 꺾어야 내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뭔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뇌물 2억 받아 쳐드시고 감옥 가신 김종인 씨가 말입니다. 보죠. 뭐 이렇게 자꾸 이러시면 안철수 씨한테 뭐 돈 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종인 씨. 보겠습니다. 저는 야권 후보들이 경선 패배 시 불출마와 함께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뛴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이미 제안했어요. 국민의힘은 언론을 통해 공개 제안을 던지고 저한테 왜 답을 안 하냐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 담당자들 간 협의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죠. 사실 이 말이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꼭 안철수 씨가 꼭 서울시장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단일화 하자 그래서 자꾸 붐업 한 다음에 안철수가 아니라 서울시장에 적합한 다른 후보가 있을만 하다면 그가 인기가 급상승한다면 그한테 맡길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붐업된 상황에서 안철수 씨는 이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도 됩니다. 근데 이걸 굳이 왜 자꾸 파토를 놓으려고 하는지가
전 솔직히 의문이에요. 김종인 씨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이거 네가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아니면 돈인가? 이거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국민의힘과 합의가 잘 돼서 야권 단일화를 위해 이들과 경선하게 되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철수가 답변을 하는데요.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요. 또 정치인이 되고서는 당대표로서 주요한 선거를 모두 치러봤고 대선 본선에도 나간 쌓은 내공도 있죠.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행정가로서 누구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것보단 행정가로서 누구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아주 세련되게 표현을 하죠. 이게 사실 안철수 씨 옆에 그 전문팀이 붙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에서 인터뷰에서 만약에 나경원 씨를 디스하고 오세훈 씨를 디스하게 되면 단일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공격은 하지 않으면서 끌어안는 이런 답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경선을 통한 야권 단일 후보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이름이 아닌 제3의 이름으로 출마하길 원하는 건가요? 라고. 그때 안철수 씨가 답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야죠. 관련 선관위 질의도 있었고 관련 선례와 판례도 있습니다. 라고. 밑에 이제 기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2012년 4월을 19대 총선 당시에도 제2야당인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고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과 제3야당인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에 합의해서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쓴 선례가 있습니다. 이는 2010년 6월에 그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민노당 등 4개 야당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서 범야권 단일 후보라고 표현을 쓴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또는 뭐 국민의당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야당이 있을 텐데 여기서 단일 후보로 만약에 안철수 씨가 나오게 되면 안철수 씨는 범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써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의 그 웃음을 지금 짓고 있고요. 하는 그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이게 활짝 웃는 어떤 그 있죠.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요즘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또 뭐 어려울 테니까. 그 2011년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어요. 10년 전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씨가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한국 정치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그러면 어떤 방식의 방해가 들어올 텐데 어떻게 뚫고 제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지금은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을 만들어서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38석을 얻었잖아요. 그런 경험은 3김 이후엔 저밖에 없어요. 그게 정치력을 입증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제는 이런 얘기죠. 기자가 근데 여기서 이제 기자가 이 양반이 돌직구를 던집니다. 일단은 상대방을 확 자극을 해야 뭔가 그 속내를 확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직구를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끝으로 안 대표는 정치적으로 내려막기를 걸었지 않습니까? 라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안철수 씨가 답변을 합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존재하지도 않는 리베이트 의혹으로 김수민, 박선숙 의원을 포함한 10명을 입건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았죠. 저는 당을 살리기 위해 당대표에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결국 그 10명 전부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제3당을 죽이려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가장 악독한 정당 탄압 사건이었던 거예요. 라고 박근혜 청와대를 뒤집어 씌우는데요.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박근혜 청와대의 검찰이 이렇게 입건을 한 건 맞습니다만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제보를 한 거는 박지원 씨입니다. 박지원이라는 지금 국정원장으로 있는 그 박지원 씨. 이 박지원 씨가 소위 말해서 안철수도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나쁜 양반이죠, 그 양반. 그 양반도 제명에 못 갈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풍파를 겪으면서도 정치를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요?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원론적인 질문일 텐데요. 이렇게 힘든데 너 왜 하냐 그거를 답변을 합니다.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제가 의사를 그만두고 V3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만든 건 의사는 저 말고도 많지만 이 일은 저밖에 하는 사람이 없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정치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돈은 사실 남부럽지 않게 있습니다. 이 양반도 한 3천억 정도 되니까요. 재단까지 합하면.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 다 빼놓은 것다 뭐 다 합하면 한 3,500억 정도 되겠죠. 뭐 돈이야 벌려고 한다면 V3 기반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 욕심이 강하냐? 제가 보기엔 권력 욕심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늘 이제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기보다 좀 어려운 길로 갔거든요. 조롱도 많이 받았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원론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원론적인 부분.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엉망이다. 정치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사실 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엉망진창이더라. 그래서 나 하나라도 어떻게 뛰어들어서 좀 좋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둘씩 들어와서 부서지면서 좋게 바꿀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떤 정치 문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어느 정도 성공한 부자들이 많이 정치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적어도 돈을 더 벌려고 뭐 법을 엉망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제 자기들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뭐 이런 짓은 안 할 테니까요. 또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이렇게 이제 정치가 귀족적인 또는 뭐 부유층을 위한 뭐 이런 정치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는 안 하는 겁니다만 하여튼 원론적인 질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론적인 답변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행위에 선한 행위의 기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돈이 한 푼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한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수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는 이유도 뭐냐면 제 눈에 가짜뉴스가 뻔히 보이는데 저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IM피터 또는 이제 고발뉴스라든지 김용민, 이동형 또 UMC나 뭐 김어준씨 같은 사람들이 하는 소위 말해서 1인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특정 정치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그냥 그렇게 해석만 하면 다행인데 빤히 보이는 범죄가 안 보인다고 하고 빤히 보이는 범죄를 외면해요. 조국 사태가 가장 큰 예였죠. 뭐 아임피터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 때 조국 백서에 필진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UMC 같은 경우도 한창 서초동에서 사람들 모일 때 거기 갔었습니다. 그 양반. 그래서 뭐 되게 뭐 중립적인 얘기를 했지만 말은 중립적으로 하는데 거기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감상을 가만 들어보면 뭐 조국이나 정경심에 이제 약간 많이 동화된 느낌을 받았어요. XSFM의 UMC 같은 경우도 좀 씁쓸하긴 한데 제가 좋아했던 방송인데
이렇게 망가져가는 걸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는 것도 사실 소명의식 때문이고요. 그 좋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겠죠. 좋지 않으면 이걸 못합니다. 근데 이제 소명의식 같은 것도 생기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다짐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밖에서 외압이 자꾸 들어오고 욕을 먹고 하면 할수록 이 소명의식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정치는 안 대표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근데 안철수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기자가 왜 줘? 라고 묻습니다. 안철수 씨가 답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세력의 민낯을 봤기 때문이에요. 정치는 우리가 잘하고 교육받고 직업을 찾고 노후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의 문제로 그 틀 자체가 잘못되고 왜곡되면서 크게 좌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바꾸고자 시작한 일이니 해야죠. 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의 민낯을 안철수 씨는 봤기 때문에 야 저런 것들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꼭 해야겠다는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정치인은 이미지도 중요한데 안 대표에게는 MB 아바타, 간철수, 갑철수, 안초딩 같은 부정적 별명이 따라다녔어요.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선 비호감 정치인 1위에 오르기도 했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야, 이거 내 돌직구거든요. 저 같으면 이거 못 참습니다. 언놈이 그러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안철수 씨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저만큼 이미지 조작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공작 때도 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2017년 대선 때는 미처 지우지 못하고 남긴 드루킹의 댓글 공작 중에 저에 대한 공격만 8,800만 개였어요. 드루킹이 대법원 판결 후에 저한테 가장 미안하다고 고백했을 정도였죠. 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건 뭐 팩트니까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안철수 씨가 무릎팍도사 나가서 저 뭐 룸사롱 같은 데 가본 적 없다. 술 잘 못 먹는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안철수 술 먹는 걸 봤다는 둥, 못 쪘다는 둥, 뭐 같이 먹었잖아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놉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그 술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술 먹고 안 먹고 가지고 마치 저 사람을 천하의 역적처럼 대하는 게 안철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양반, 이 소위 NHK 룸사롱의 주인공이었던 우상호, 또 이제 베트남에서 송영길 씨하고 같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신분일 때 17살 베트남의 그 여성 미성년자 접대부랑 뭐 같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물론 그건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제 증인이 이제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었고 그때 재판에서. 그래서 그게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임수경 씨의 목격담에 따르면 이제 5.18 기념식 전날에 광주 NHK 룸사롱에서 우상호 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막 뭐라고 했다고 했죠. 이 양반 술 먹는 거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안철수가 술 먹을 줄 아냐 모르냐 가지고 졸라게 문제 삼았던 게 당시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제 이미지 조작을 많이 당했고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별명도 그래서 생긴 건가요? 라고. 그래서 이 별명에 대해서 안철수 씨가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제가 V3를 개발할 때 하루에 3, 4시간만 자고 과로해서 간염을 앓은 적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그걸 이용해서 처음에는 간을 본다로 나중에는 제 건강을 공격하려고 만든 게 간철수라고 해요. MB 아바타, 갑철수, 안초딩은 드루킹이 만들었고 2017년 당시 그 민주당에서 저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라는 문건도 나왔어요. 그렇게 조작된 이미지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주장이 모호하다, 갈팡질팡한다, 카리스마가 없고 뒷심이 없어 또 철수한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가 답변을 합니다. 저는 입이 하나인데 저를 공격하는 입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정보가 많아도 진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드니 다수가 이야기한 게 맞겠지 하죠. 20대 총선 때도 국민의당이 망할 거라고 선거 당일까지 주위에서 악담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자고 들고 일어나고 당시 공동대표였던 천정배 의원도 떠나버리고, 하지만 전 뚝심을 갖고 밀어붙였고 증명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도 낙선은 했지만 전부 끝까지 갔고요. 그는 2011년 시골에서 박형철 씨의 기획으로 대학가를 돌며 토크쇼 청춘 콘서트로 큰 인기몰이를 했다. 하지만 윤여준, 최장집, 금태섭 등 한때 멘토였거나 가까웠던 이들은 지금 그의 곁에 없다.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들을 잘 챙기지 못한다거나 통 큰 기부는 해도 당직자들에게 자기 돈으로 따뜻한 점심 한 끼 사 먹일 줄 모른다는 평가도 들린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났다고 보나요? 소통이나 스킨십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3당이라는 게 원래 워낙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선거에서 실패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한 게 사람들 챙기는 거였어요. 열심히 한 분들 명단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위로했어요. 그래도 늘 충분하진 않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크고 결국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약간 껄끄러운 질문을 묻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금태섭 전 의원과는 왜 사이가 멀어졌습니까? 라고. 그래서 안철수 씨가 답변을 합니다. 2014년 민주당과 합당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윤 전 장관도 그러셨고요. 또 개혁하려고 들어갔지만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2015년 12월 민주당을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잔류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경우도 제가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남았죠. 그랬던 거군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요즘 안 대표의 말투와 어조가 달라지고 스킨십도 늘었는데 눈썹 문신을 한 것도 눈썹 문신을 한 것도 이미지 변신을 위한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답변을 합니다. 아마 이 상황이었겠죠. 이 상황. 요렇게 이런 상황일 때 답변을 하셨을 텐데 웃었다고 하니까. 흰 눈썹이 많이 생겨서 흐릿해 보인다고 다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염색하고 자르는 건 봤는데 이게 문신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몰랐네요. 모르고 갔다가 당했군요.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가셨다가 문신을 당해버렸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주제를 돌립니다. 과거에는 경제민주화, 권력기관 개혁 등 다양한 쟁점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은 이념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가 답변을 합니다. 산은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산을 보는 사람들이 흔들흔들하면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노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안 변했어요. 라고.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 과거에 이제 경제민주화나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민주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가담을 했는데 뭐 거론을 했는데 지금은 정당이 일단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철학을 많이 얘기할 만한 그런 기회가 사실 많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씨가 내놓은 공약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내놓은 공약들을 가만 보면 사실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 공약이나 지금 공약이나 크게 바뀐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 변했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있는데 그게 진짜 비판을 위한 비판인지 아니면 진짜 변한 건지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왜냐면 이제 독일하고 미국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14개국의 여러 현장을 방문해서 유럽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것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저는 지난 정치활동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성찰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가장 뼈아픈 반성은 뭐였나요? 라고. 안철수가 답합니다. 너무 많지만 특히 정치인의 설명 책임에 대한 거예요.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는 오해가 생기거나 나쁜 소문이 있어도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옳다고 믿는 일만 묵묵히 행하다 보면 진실은 밝혀지고 오해는 풀리더라고요. 정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적극적인 왜곡이 사실이 되더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이 있죠. 특히 정치 바닥에서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는 왜 직접 지원 유세를 안 하고 국토 종주 마라톤 유세만 한 건가요? 라고. 이건 저도 궁금했습니다. 답변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비례대표만 냈는데 지역구 후보를 안 내면 선거법상 지역구에서는 유세는커녕 현수막도 못 걸더라고요. 위성 정당들은 부모 정당들이 대신 해줬지만 저희 당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부터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까지 445km 국토 종주를 한 거예요. 그는 마라톤 유세 중인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자 대구로 가서 방호복을 입은 채 의료 봉사를 했다. 당시 땀에 젖은 의료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많이 회자됐다. 자가격리 14일 후 마라톤 유세도 완주했지만 실제 총선에선 비례대표 3석을 얻는데 그쳤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서울시장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안철수가 구상하는 서울의 큰 그림은 뭔가요? 안철수 씨가 답합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분야별 공약 사항을 지금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큰 줄기로 시민들의 삶의 중점을 둔 스마트 도시를 그립니다. 또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청년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펼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겁니다. 일단은 약간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관리하는 차원이지 뭐 사실 뭐 더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합니다. 스마트 도시라면 어떤 건가요? 라고 안철수 씨가 답변을 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서울이 다른 글로벌 도시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이에요. 도시의 첨단 기술을 갖추면 각 분야에서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보궐선거인 만큼 실질적으로 시장으로서 일할 기간은 6에서 9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아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라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답변을 합니다. 첫 1년은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로 인해 파탄난 민생경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힘을 쓸 겁니다. 또 경영을 할 때 첫 90일 개념이 있어요. 어떤 조직의 경영자, 책임자로 들어가면 첫 90일 동안 큰 방향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못한다는 거죠.
당선 후 바로 시민사회, 야권 정치인, 정책 전문가, 기업인, 서울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미래비전위원회를 설치해서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를 구체화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첫 1년이라면 서울시장 재선을 염두에 둔 건가요? 시장이 당선되면 내년 대선엔 나서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씨가 그럼요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철수 씨의 대선은 한 7, 8년? 한 5, 6년 뒤로 미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차차기 대권 도전은요? 라고. 그래서 안철수 씨가 답변합니다. 그걸 비판할 수는 없지 않나요? 하지만 자기가 자기 일 열심히 안 하면서 그 다음 자리나 엿보고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는 시장을 한 2번 한 다음에 대통령에 도전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에 바로 나가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 내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후부터 줄곧 박원순 전 시장 정책을 정조준에 비판해 왔는데요. 박 전 시장의 정책 중에 계승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변을 합니다. 박 전 시장이 지난 9년간 했던 일들을 완전히 용도 폐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미래비전위원회에서는 지난 9년의 서울시정에 대해서 검증할 겁니다. 방향이 옳고 제대로 가고 있는 정책은 계승하고, 방향은 맞는데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기존은 가져가되 실행 방법들을 바꿔야죠. 또 정말 문제 있는 정책들은 없애고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2012년에 출간된 안철수의 생각을 보면 10년 전 안 대표는 민생, 복지정책과 정의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읽혔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 확대 정책, 그리고 2019년 발표한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선언과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안철수 시정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둘 다 방향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가령 서울용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 계층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건데, 통계를 보면 매년 수급 대상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일부밖에 못 써요. 또 탄소 중립은 인류의 운명이 달린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의 방법, 즉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해결이 안 되죠. 또 중요한 건 인류가 쓰는 에너지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건데, 전체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은 20%라는 점이에요. 포스코 용광로 등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에 대한 방안들이 나오지 않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요즘도 마라톤을 뛰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 10km씩 뛴다며 평일엔 밤 8시 지나서 주로 중랑천을, 토요일 아침엔 뚝섬에서 아내나 지인들과 뛴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대표 책상에서 기념패 하나를 가져와 보여주었다. 그가 4.15 총선 때 445km 국토종주를 완주한 것을 기념해 받은 국토종주 울트라 마라톤 완주패였다. 그는 자랑스러워했다. 올해 서울시장직을 향한 그의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라고 약간은 도발적으로 이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안철수 씨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인터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박주영 기자가 상당히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요. 낯이 익은데 상당히. 아무튼
앞으로 종종 더 이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민단체 정보분석실 1월 27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